안전한 방사선은 없다라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해서 방사능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서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요청이 많은데 어쨌든 준비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한 3개 정도 제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방사능이 무엇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하는 방사능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계획인데요. 후쿠시마 해수관 제가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지진이 나고 3월 12일 날 휘발유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방사능들이 나와서 주변을 오염을 시켰겠죠. 가설에 측정을 했는데 제가 갔다 왔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이제 일본에 도착했을 때 하네다 공항이라는 곳에 내렸어요. 여기에서 후쿠시마 휘발유소까지 거리가 무려 250km나 되었습니다. 250km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항에 딱 나가서 측정을 했어요. 이런 걸로 측정을 하니까 수치가 0.24 마이크로시프트라고 나왔습니다. 시간당. 이거는 되게 많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방사능이 적은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천연 자연 방사능이 많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땅속에는 우라늄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북에서 넣어가지고 핵무기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특히 충청도 이쪽으로 해갖고 또 전북 이쪽에서 되게 많이 우라늄이 묻혀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속에 방사능 물질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방사능이 억수로 적은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일본은 평소에 0.05가 나온대요. 0.05. 우리나라는 이걸로 제가 쟤도 뭐 0.14, 0.15, 0.2 나오잖아요. 일본은 방사능이 현저히 낮은 국가인데 이렇게 핵사고 나서 250km가 떨어졌는데 이만큼이 나왔어요. 저 공항에 내려서 넘어갈게요. 공항에서 이제 후쿠시마로 갔습니다. 후쿠시마로 가서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곳이죠. 4월달에 갔으니까 산에는 저렇게 눈이 덮여 있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후쿠시마에 가서 저희들이 방사능을 측정했습니다.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측정을 했는데, 휘발유소 사고 난 곳에서 한 60km 떨어져 있는데 3.36 마이크로시프트. 네, 일본의 자연 방사능은 생각지 말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기준치 0.11을 기준으로 하면 몇 배죠? 33배. 휘발유소 사고 나고 한 60km 떨어져 있는데 방사능 수치가 33배가 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막 마스크하고 했는데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일본 정부에서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와 관련된 방사능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다테무라라고 하는 학교예요. 학교. 저기 교무실에 불 켜져 있는 게 보이는데 휘발유소에서 30km 조금 더 되게 떨어져 있었는데 운동장입니다. 보니까 12.29 기준치의 120배가 넘는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4월달에 갔거든요. 사고 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동네에 있는 학생들,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들이 다녀오고 나서 나중에 일본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이 동네가 이렇게 오염되는지 몰랐대요. 몰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주민들을 전부 다 다른 곳에 전유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주시키고 이곳 주민들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아프면 치료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잘 지켜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더 높았겠죠. 한 달 넘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휘발유소 사고 나고 반경 30km에서 40km 사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반경 20km 아직 갔는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거 설치했어요. 측정한다고. 원래 측정 장비가 있는데 지진이나 이런 걸로 다 고장나고 파괴되고 하니까 임시로 방사성 물질을 포집해서 이걸 연구소에 가져가서 이제 측정하려고 설치해 놓은 건데, 재미난 것은 이거 보이십니까? 우루사. 예. 곰이 막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후쿠시마 휘발유소가 있는 그 인근 동네가 되게 후진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대도시 인근에 가고 있죠. 발전소들이. 부산에도 주변에 한 300만 명이 살고 있고, 제가 있는 경주에 있는 휘발유소도 주변 30km에 한 100만 명이 넘게 살아요. 울산하고 포항이 포함이 되니까. 근데 이곳은 되게 실제로 되게 좀 촌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사고로 한 반경 20km까지 주민들을 피난시켰는데 그 인구수가 한 1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기본 100만 명이 막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가져가서 분석을 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막 집어넣더라고요. 주민들 보라고 이게 기준치에 그러면 170대, 예, 150대, 뭐 160대 날짜별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이거보다 약간 많이 나왔어요. 측정기마다 약간 뭐 오차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측정한 거는 20.96 기준치의 200배. 예, 기준치 200배의 방사능이 나와. 근데 실제로 이 마을에는 이제 사람이 안 살고 있었어요. 이제 되게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을 몇 분을 저희들이 뵀는데 막 피난 갔다가 가재도구 가지고 살짝 보신 분들 보시면 되고, 근데 일본 정부에서 반경 20km까지는 강제 이주시켰거든요. 강제로. 저희들이 주민들 만났잖아요. 잠시 도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나갈 때 피난 갈 때 급하게 나가면서 제대로 챙겨 나가지 못했어요. 며칠 지나면 다시 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못 돌아왔고, 지금도 저분들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못 돌아가고 바깥에서 사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20km 되는 산에 가서 측정을 한 건데, 보시면은 55.64, 99.89, 근데 기준치에 1100이라고 보면 되겠죠. 99니까 그냥 100으로 계산하면은 1100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이에요. 반경 5km에 있는 마을인데, 저기 이제 써져 있는 게 원자력은 우리의 밝은 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 나면서 이런 도시가 되었죠. 지금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큰 체육관, 이건 아마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위험지물이 되었죠. 그만큼 이제 방사능이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면 위험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후쿠시마 원전 담장입니다. 여기 오래 저희들 머물 수가 없죠. 잠시 이렇게 측정기를 차 안에서 보니까 뭐 94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저희들 도망갔습니다. 겁이 나서. 그래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오는 길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 도쿄 경시청에서 보면 이게 경찰들인데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죠. 바닷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쓰나미가 왔잖아요. 쓰나미가 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는데 시신을 못 찾고 있었어요. 이제 시신 찾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사능에 오염이 되니까 복구 작업이나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서 뒤늦게 이제 시신 찾으러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피난민들이 있는 체육관인데 뭐 검사를 해준다라고 해 저희도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런 검사 별로 의미는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검사에서 안전하다고 나오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제 일본의 피난민들 반경 60km 떨어진 도시에 고리야마시에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 이렇게 이제 한 달째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일본 정부에서 마련해주는 주택 같은데 이렇게 다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뭐 다시 이제 도쿄로 와서 동경전력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한 겁니다. 여기가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으니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일본말로 도계자로 적혀 있는데 이제 일본인 친구한테 적어달라고 했어요. 나 이제 요걸 한번 하고 싶다. 도쿄 전력에 가장 심한 말을 한번 적어달라니까 적어주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적었냐? 라고 하니까 저는 뭐 그 우리나라는 욕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뭐 그런 욕을 적어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해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일본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말이에요. 아마 뭐 사무라이 문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무릎 꿇고 사죄해 라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핵발전소가 사고가 났고 이것이 이제 반경 30km인데 보통 우리나라도 그 원전 반경 30km 안을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 시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주민들은 평상시에 방사능 교육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사고에 대비해서 뭐 주민들 피난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나니까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방사능이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학교 보여 드렸잖아요. 한 40km 떨어진 지역에 그 중학교를 보여드렸는데 그 학교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30km 바깥에 있으니까 설마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이 마을은 안전하겠지라고 그냥 방치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고농도로 오염이 되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전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12년이 지났죠. 지금 한 130만 톤이 넘습니다. 저 작년에는 일하는데 요즘 이제 그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이 사고난 후쿠시마 원전이고 그 주변에 이렇게 오염수가 가득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우리 더 이상 이제 보관하기 어려워하면서 이걸 내보낸다라고 지금 한다라고 하죠. 이거 내보내는데 30년 걸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무서우니까 한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찔끔찔끔해서 한 30년 동안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무서우니까. 30년 지나면 이게 사라지나요? 아니요, 30년 지나면 이게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왜냐? 이 사고난 원전 안에 원자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원자로 안에 이제 우라늄 해결료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 녹아갖고 땅속에 있어요. 그게 지금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 안에 계속 물을 넣고 있어요. 계속 식혀야 되거든요. 안 식히면 더 큰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식혀서 생기는 물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해결료를 제거하지 않으면 오염수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제거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몰라요.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것을 찾아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너무 죽거든요. 사람이라서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그 안에 잡아입어도 기계도 고장나버립니다. 방사능이 워낙 세니까. 원전 안에 이렇게 우라늄 해결료가 들어가는데 해결료가 들어갈 때까지는 되게 안전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핵분열을 하고 전기를 만들고 와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로 변합니다. 그때는 이제 방사능이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옆에 이렇게 쓱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사망하십니다. 방사능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방사능은 한 10만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땅속 깊숙이 이렇게 묻어야 되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뭐 100년 후에는 어떤 기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인간이 만든 기술로는 땅속 한 500m 땅속에 묻어가지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파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핀란드가 그걸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미국도 못하고 있고 일본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안에 가는 임시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땅속에 녹아져 있는 것도 언제 어떻게 끄집어내어서 제거를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염수는 지금 현재 있는 거 버리는 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30년 걸리고 그 사이에 아마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오염수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거 버리면서 이렇게 내보내면서 이것을 이제 정화해서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제 예전부터 정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그 재작년에 국회에서 이제 장경호 교수라는 분이 발표를 하신 자료인데 일본에 계시는 이제 우리나라 교포 교수님이세요. 이분을 이제 국회에서 초청해서 진짜 일본 상황이 어떠냐고 얘기를 들은 건데 사실은 이제 정부리 제대로 정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 64가지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많아요.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한 64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64가지 중에서도 일본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한 6, 7가지 정도만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조차도 그렇게 신빙성 있지는 않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힘이 약한 나라들, 태평양에 있는 보수국가연합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후쿠시마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것부터 가보니까 이물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물을. 하는데 뭐 일본 정부에서 그 위에 있는 맑은 물만 싹 떠서 준다든가. 왜냐면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이래 찌개 같은 게 막 깔아졌을 거잖아요. 좀 더럽거나 위험한 것들이. 그럼 이게 휘저어서 물을 떼야 되는데 위에 있는 맑은 물만 뜬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조사한 자료가 되려고 하니까 되게 부실한 자료들이 오는 그런 상황.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시청단에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지는 못했죠. 이는 설비들을 같이 물을 떠서 조사를 하거나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찔끔찔끔 이제 앞으로 방류를 할 텐데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일본 말을 우리가 믿기는 힘들지만 한번 믿어봐 줍시다. 일본 얘기대로 기준치 이하로 방사능을 낮추어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렇게 바다로 가면은 많이 희석이 될 거예요. 바닷물이 워낙 많으니까 희석은 되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이 점점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최종 소비 단계 먹이사슬의 세상 위에 있는 사실 이제 끝내는 사람이 우리가 있는 것들을 먹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방사능 수치가 되게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 최근에 이제 많이 뉴스에 나왔던 거죠. 보면은 세슘이 180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제가 저 측정기에 쭉 보여드렸잖아요. 이 측정기의 단위가 뭐라고요? 여기 이제 밀리시버트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시버트예요. 시버트인데 여기에는 마이크로시버트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시버트에 제가 밀리시버트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민들의 1년간 피부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 이하로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기본 단위는 시버트라는 단위인데 시버트는 너무나 큰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사능에 1시버트, 2시버트 피폭되면 사망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버트라는 단위보다는 그보다 1000분의 1인 이제 밀리시버트를 일반적으로 쓰고 측정할 때는 그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시버트라는 단위로 측정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버트라는 단위는 말 그대로 피폭량을 나타내주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방사능이 얼마큼 피폭 갖고 있는가. 근데 피폭이 아니라 실제 방사능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실제 방사능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 베크렐이라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 키는 뭘로 되나요? 키. 센티미터. 예, 미터라는 단위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몸무게는 뭘로 되나요? 킬로그램. 그램이라는 단위로 몸무게를 재고 미터라는 단위로 키를 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방사능에 의해서 사람이 입는 피의 크기는 시버트라는 단위를 쓰고 그럼 이 베크렐이라는 단위가 뭐냐면은 베크렐은 1초에 방사선의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에 방사선이 하나 나오면 1베크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 낼게요. 1초에 방사선이 100개 나오면 몇 베크렐입니까? 예, 100베크렐. BQ라고 씁니다. 시버트는 SV라고 쓰고 베크렐은 BQ라고 씁니다. BQ라고 쓰는데 그래서 이제 1초에 방사선이 하나 나오면은 그것이 1베크렐, 뭐 10개 나오면은 10베크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슘을 잡았는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뉴스에서 늘 쓰겠죠. 세슘을 잡았는데 세슘에서 기준치의 180개가 나왔다라고만 우리나라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몇 베크렐인지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일본의 식품 기준이 있어요. 일본의 식품 기준은 세슘 100베크렐입니다. 1초에 방사선이 100개 나오는 것까지는 먹어도 돼라는 게 일본의 기준입니다. 핵발전소 안에 이렇게 우라늄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땅 속에서 캐는 광석이에요. 연탄이랑 똑같아요. 땅 속에서 우라늄 광석을 캐서 그것을 연료로 정제를 해서 핵발전소 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러면 이 우라늄이 정확하게는 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냥 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안에서 핵분열이라는 반응이 생겨요. 핵분열하고 엄청난 열이 납니다. 열이 얼마큼 난다면 가만히 두면 4,5천도까지 나요. 쇠가 1,570도에서 녹아요. 그러면 4,5천도에서 견디는 물질이 있을까요? 못 견디죠. 이 녀석도 스스로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원자로 안에는 우라늄이 있는 원자로 안에는 물이 가득해요. 그 물이 이 녀석을 식혀요. 그래서 이 물을 계속 순환시킵니다. 순환시키면서 이 물에 있는 열을 딴 데로 빼고 계속 순환시키면서 열을 시키는데 그때 이 원자로 안의 온도는 한 300도씨가 돼요. 그래서 이 물을 계속 순환시켜야 됩니다. 이 물이 순환하다가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이 온도가 쫙 올라가서 갑자기 물이 증발하면 압력이 높아져서 폭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우라늄이 녹아내리면 우라늄 해결료가 녹아내리면 그래서 수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수소가스가 모여서 큰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 원전의 폭발은 해결료가 녹아내리면 첫째로 이 물순환이 멈추었습니다. 왜냐? 초당 수천 톤의 물을 순환시켜야 되거든요. 이 물을 순환시키려면 펌프를 가동해야 되잖아요.
펌프는 무슨 힘으로 돌아가죠? 펌프는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는데 지진 났잖아요. 쓰나미가 왔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은 전기 만드는 공장이죠. 전기 만드는 공장이지만 이 공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기를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돼요. 왜냐면 펌프를 가동해야 되니까. 지진 나고 쓰나미가 덮치면서 후쿠시마 원전으로 가는 전기가 다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펌프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 물을 순환 못 시켰습니다. 물 순환이 안 되니까 원전 안에 있는 이 해결료가 온도가 쫙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여기 용암처럼 굳어내리고 일부는 기체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밑에는 원자로와 그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도 녹이면서 쭉 내려가서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원자로 안에 100톤이 들어가거든요. 해결료가. 그러면 후쿠시마가 1325기가 녹아내렸어요. 1325기가. 다행히 2호기는 폭발을 안 했는데 2호기도 녹아내렸습니다. 폭발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호기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후쿠시마 핵발전소 1, 2, 3호기에 있는 각 원자로보다 100톤이거나 300톤에 있는 해결료가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깊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녹으면서 주변에 있는 원자로 쇠도 다 녹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 녹여가지고 다 뒤엉켜버렸어요. 순수한 이제 해결료가 아니라 뒤엉켜서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양이 한 8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들이 한 800톤 정도가 뒤엉킨 쓰레기가 되어서 벌겋게 달아가고 지금도 열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면은 다양한 물질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최소한 200가지 이상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4가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래는 우라늄 하나였는데 우라늄 해결료가 그 안에서 핵분열하면서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그것을 시키기 위해 지금 물을 막 붓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그 물이 이제 그 해결료랑 만나서 오염이 되니까 다양한 이제 물질들이 이 오염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그렇게 해결료가 녹고 뭉쳐지고 저렇게 오염수 같은 데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과연 저 64개라고 합시다. 그 64가지 물질을 어떠한 형태로 오염수 안에 들어있을까? 어떤 형태일까요? 이런 덩어리로 들어있을까요? 그냥 되게 작은 미립자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초미세먼지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오염된 물에서 많은 방사능 물질을 이 녀석이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몸 안에 그런 작은 방사능 물질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뒤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측정 기계에다가 이 우럭을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넣으면은 그 기계가 뭐냐면은 방사선 에너지를 콕콕콕 집어내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 안에 넣으면은 지금 1초에 방사선이 몇 개가 나오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방사선 에너지는 이래갖고 지금 여기서는 세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슘은 물질 이름입니다. 우라늄처럼. 세슘이 아니라 이래갖고 이 안에 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원자로 안에서 금도 만들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원자로 안에서는 은도 만들어져요.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금으로 막 변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세슘 같은 물질들이 미세먼지처럼 생겨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우럭 1kg짜리를 그 기계 안에 넣어서 측정을 하니까 방사능의 기준치에 180개 나오네. 근데 그 방사능을 내는 물질이 세슘이네. 왜냐 방사선마다 이게 세슘이 내는 방사선인지 우라늄이 내는 방사선인지 뭐 요오드가 내는 방사선인지 물질에 따라서 내는 방사선의 파동이 약간씩 틀려요. 주파수가. 그 기계가 그 주파수를 알아내고 요 방사선은 세슘이라는 물질이 내는 거구나. 근데 세슘이 내는 그 방사선이 1초에 기준치보다 180배가 많이 나오네 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식품 기준치가 제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100, 그 다음에는 100g, 2에 킬로그램을 붙입니다. 왜냐? 이 안에 세슘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측정하니까 초당 100개의 방사선이 계속 찍히고 있어요. 근데 내가 측정한 물질이 무려 1kg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럭 1kg을 조사를 하니까 100베크렐이 나오네. 세슘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본의 식품 기준치가 100베크렐이니까 이번에 기준치에 180배니까 이 세슘에서 얼마큼 나왔다? 180배. 이 우럭에서는 세슘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18,000베크렐의 양으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우리가 죽는 거죠. 바로 죽지는 않겠죠. 긴 시간이 거쳐갖고 우리 건강이 나빠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일본 가서 조사한 거 보여드렸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도 상황이 돼갖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궁금해하시면 방사선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베크렐 말씀드렸죠. 베크렐인데 뭔지 아시죠? 이런 걸로 측정을 합니다. 10년 전에 이거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경제는 이제 햇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계들이 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북대나 이런 큰 대학가만 있습니다. 이거는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는 거고, 이것은 이러한 방사선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얼마큼 피해를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버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런 단위를. 이 사람이 베크렐이라는 학자가 이런 개념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제 시버트 베크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방사선을 우리가 노출됐을 때 얼만큼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제가 길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혔어요. 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얼만큼 피해를 입은 거죠? 객관할 수 있나요? A병원 가니까 A병원 의사는 당신 수술해야 되겠어. B병원 가니까 일주일만 누워있으면 되겠어. 또 C병원 가니까 약 처방해도 되니까 집에 가서 쉬어.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사선에 피폭된다는 게 그것들랑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과연 우리가 얼마큼 피폭되었다고 해야 될까?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이것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조직이 ICRP라는 조직입니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규정을 한다면은 속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하자. 방사선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에너지 흡수란 말 피폭량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그 방식이에요. ICRP라고 하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가 피폭량을 산정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몸의 70%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물통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통으로 가정을 해서 인간하고 똑같은 크기의 물통 인형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방사능 에너지를 쪼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쪼여요. 그러면 기계에서 엑스레이를 100을 쪼였어요. 그럼 이 뒤에는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했는데 측정이 시기됐습니다. 그러면 이 물통은 에너지를 얼마큼 흡수한 거죠? 엑스레이를 100을 쪼였는데 측정하니까 식이 측정됐어요. 그럼 90이 달아났죠. 90이 어디로 간 거죠? 물통이 다 흡수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90만큼 피폭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ICRP에서 하는 방사능 우리 피폭 측정 방식은 인체가 방사능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을 피폭된 양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수식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피폭이라는 것은 방사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방사선 에너지가 우리 인체에 흡수되는 양을 피폭량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체가 알고 보면은 수소, 질소,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단백질이 되고 지방이 되고 그래 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우리 세포가 되고 인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힘으로 결합되어 있는가 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보고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물질 바깥에는 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자가 억수로 많아요. 그리고 우라늄은 92번이죠. 그럼 바깥에 전자가 92개가 있어요. 수소는 1번이잖아요.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고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똑같이 있어. 그래야지 균형을 이루는 거죠. 물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전자를 주고받을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에너지를 보통 전자볼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1.5V, 2V 하잖아요. 그건 되게 큰 단위고, 이 전자 수준, 원자 수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에너지의 크기를 전자볼트라고 하는데, 보통 0.1 전자볼트에서 수십 전자볼트, 100 전자볼트가 넘지 않아요. 얼마를 넘지 않는다고요? 예, 100 전자볼트를 넘지 않습니다. 개념은 좀 어렵겠지만 그냥 100 전자볼트 넘지 않으면 이렇게 잘 계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방사선 에너지. 방사선 에너지의 크기는 이거는 메가볼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메가볼트. 얼마라고요? 5메가볼트.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화학 에너지는 기껏해야 100전자볼트를 넘지 못하는데, 이 방사선 에너지의 크기는 5메가볼트, 약한 것도 100kV. 우리가 화학 에너지의 한 100만 배가 큰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보다. 그래서 방사선 에너지가, 이 방사선이라는 에너지가 생물체를 만나게 되면은 생물체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100만 배나 큰 에너지가 그 생물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길 가다가 대형 트럭하고 부딪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방사선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 어딘가에서는 고장이 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몸은 너무나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두 개 고장나도 표가 안 나는 거죠. 안 나고 이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런 게 일종의 면역 반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방사선이 우리 몸에 영향을 안 끼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영향을 우리가 극복하는 겁니다. 무조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이 어디에서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물질의 원자 핵이라고 했잖아요. 원자 핵이 바깥에 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원자 핵에서 핵 분열이 되거나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사선이. 핵 분열이 되지 않더라도 이 중성자 개수가 서로 다른, 예를 들면 H 일반 수소 같은 경우 되게 안정화된 수소인데, 이 녀석은 중성자가 2개 더 있는 삼중수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내뿜고 안정화되려고 해요. 여기에서 삼중수소면 이 녀석이 에너지를 하나 내뿜습니다. 내뿜고 이 에너지가 바로 방사선이고요.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화돼요. 물질의 원자 핵이나 전자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방사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질은 수소에서 방사선을 내뿜고 안에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서 헬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헬륨이 되면 더 이상 방사선을 내뿜지 않고 안정화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물질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방사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방사선 에너지의 크기는 바깥에 있는 전자를 물질들이 주고받을 때 나오는 에너지보다 100만 배 이상 크다.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과 물질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 다음 물질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받는 상처를 보통 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리. 반감기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반감기는 방사능의 양이 절반이 되는 기간이에요. 예, 방사능의 양이 2분의 1로,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우럭이 있다라고 칩시다. 우럭을 측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럭에서 세슘이 100베크렐이 나왔어요. 이 100베크렐이 50베크렐로 줄어드는 기간, 그게 반감기입니다. 예를 들면 세슘은 30년 지나면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가만히 두면은 30년이 지나면은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삼중수소 있잖아요. 삼중수소는 12.5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가만히 두면은. 예를 들어 이 안에 삼중수소에 오염된 물이 있는데 측정을 하니까 삼중수소에서 방사능이 100이 나오고 있어요. 100베크렐이죠. 한 12년이 지나면은 가만히 두면 50베크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에서 일본 정부에 얘기하는 거죠. 이왕이면 방류하지 말고 탱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육지에서 보관하자. 시간 지나면 위험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기술이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기술 개발도 더 하고 시간을 더 벌자.
라고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멘트 비비면은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멘트에다가 저 오염수 갖고 시멘트 비벼가지고 그러면 돌덩이가 되잖아요. 그걸 이미 뭐 후쿠시마 땅 오염됐으니까 땅 파서 깊이 묻어버리자 라고 이제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는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앞에서 방사선을 이야기하면서 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전리가 뭐냐면은 전리가 전자를 떼어낸다는 거예요. 워낙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어 버립니다. 이렇게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우리 물질이 다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다 전자가 만나서 결합되어 있는데 방사선이 치고 지나가면은 전자를 떼어내니까 이 물질이 다 분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도 죽는 거죠. 세포가 죽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리작용을 하는 걸 전리방사선이라고. 이 앞쪽에 있는 방사선들은 전리작용을 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게 빛 에너지인데 다 빛인데 우리는 이것만 빛으로 인식을 하죠. 우리 눈이라는 신체 기관에 인식하는 저 빛, 저 주파수 대역. 우리 눈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이 있죠. 자외선보다 높은 거. 또 우리 눈이 인식하는 주파수보다 훨씬 낮은 대역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다 빛이죠. 다만 이제 우리 눈이라는 기관이 인식하지 못하는 빛이고, 이 위쪽으로 가면은 우리 눈이 인식하지 못하는 빛인데 이쪽으로 오면은 에너지가 너무 커요. 엑스레이, 감마선 이런 것들은 전리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명체를 죽이는 겁니다. 전자를 떼어내서 분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걸 칼럼으로 막 쓰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학자들도 봤어요. 그런 학자는 되게 나쁜 학자인데 그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뭐냐면은 나는 오늘 또 별시 좋은 야외에 나가서 1억 개의 방사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건강합니다. 라는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뭐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저정도 방사선이 뭐가 문제냐?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곡한 거죠. 그 사람은 이 밑에 있는 방사선을 이해하는 거예요. 1억 개의 방사선을 자기가 맞았는데도 건강하다. 이거 똑같은 방사선을 치부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것은 전리 방사선, 여기는 비전리 방사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사선에 관련 뒤쪽에 있는 전리 방사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보고 그냥 방사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물리학적으로 똑같은 방사선이지만 이게 전리작용입니다. 방사선이 툭 치고 지나가면 물질의 바깥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라는 전리작용. 이렇게 해서 이 방사선이 우리 몸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내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이런 게막 분해될 수 있잖아요. 있는데 과연 그것만 있을까? 내 몸의 70%는 뭐다? 물이잖아요. 그러면 물은 직접적인 신체 기관이 아니잖아요. 방사선 에너지가 물이 흡수되는 것은 안전할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흡수되는 것은 의문이 좀 생기죠. 이게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사선 에너지가 우리 몸에 있는 그 단백질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리 몸은 거의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단백질이나 뼈, 칼슘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냥 물을 공격했다라고 칩시다. 우리 인체 70%에 있는 물. 그러면 안전할까라고 했을 때 물과 방사선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똑같아요. 전리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물은 H2O잖아요. HH와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H2O인데 방사선이 지나가면 얘가 다 끊어져 버려요. 전리작용에 의해서. 그 산소는 알고 보면 상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폭발 사고가 왜 일어나죠? 산화작용이잖아요. 가스 폭발. 산소를 만나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불은 왜 타죠? 산소 때문에 타죠. 산소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 산소 원자가 두 개가, 이 산소가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를 만나서 물의 상태에서 되게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위험한 산소로 변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요즘 그 건강기능식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활성산소를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 노화의 주범,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생기는 주된 이유가 방사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잖아요. 방사선이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는 주된 원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답인데 그 다음부터는 과장됐죠. 우리 제품을 먹으면 활성산소가 없어진다. 우리 거 말하면 활성산소가 없어진다. 그거는 많이 과장이 됐습니다. 과장이 됐는데 활성산소가 건강의 주범이라는 것, 노화의 주범은 사실입니다. 그런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사선이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고 우리 몸속에서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폭될 때는 한 2가지 정도로 피폭이 됩니다. 저기에 세슘이 있어요. 세슘, 요오드, 우라늄이 있으면 저도 방사선 에너지가 오겠죠. 그게 뭐라고요? 외부 피폭. 바깥에서 방사선 에너지가 와서 나를 피폭시키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핵발전소가 원전 같은 사고가 나면은 그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들이 미립자, 미세먼지가 돼갖고 주변을 오염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땅이 오염되면 식물이 그게 뭐 방사능 물질인지 뭔지 압니까? 식물이 쪽쪽 빨아가지고 식물 안에 여기 박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우럭 같은 데도 박히는 거고. 그걸 최종적으로 우리가 먹잖아요. 오염된 음식물. 그러면은 그 미세한 방사능 입자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체 기관 어디에 박히겠죠. 그게 뭐다? 내부 피폭입니다. 딱 봐도 뭐가 위험할 것 같아요. 에너지 크기가 같으면은 이게 위험하겠죠. 예. 같은 에너지 크기라면은 몸 안에 들어가서 직접 나를 공격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거는 답도 없어요. 이제 후쿠시마처럼 저렇게 사고가 나서 주변에 오염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게 되면은 이 상황이 예,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몸속에 박혀서 잘 빠지지도 않아요. 대부분 다 중금속이거든요.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베크렐 측정하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방사능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인체가 피복되는 거, 엄밀하게는 이거는 측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우리가 그냥 하나 가정을 해서 이 정도 피해를 봤을 거야라고 우리가 그냥 산정을 하는데 때문에 저는 측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피폭은 추정이다, 평가다. 추정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거. 이 피폭의 이제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 에너지죠. 물통이 에너지 흡수하는 거. 근데 과연 방사능은 물통이 에너지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칠까?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방사능 물질이 어디 들어가서 내 몸에 탁 박혀가고 주변을 콕 찌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좀 물통처럼 계산이 가능할까요? 쉽게 계산이 안 돼요. 방사능 물질은 구체적으로 세포 하나하나와 만납니다. 방사선이라는 것들은 특히 내부 피폭일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죽이든가. 죽으면 괜찮아요. 다행히. 많이 죽으면 안 되겠죠. 많이 죽으면 큰 병이 되고 뭐 주변에 있는 세포 한두 개 죽으면 또 복구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세포가 죽지 않고 돌연변이가 되면은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위험한 거죠. 계산하기는 편한데 이런 식으로 잘 작동하지 않아요. 방사선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세포 단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측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저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되면 훨씬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대충 직감적으로 오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의 세포의 방사능 물질을 이어가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방사선이 이렇게 쭉 나가는 것들이 찍히고 와서. 그런데 이 방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에너지를 내뿜는 이 에너지를 이 단위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이 지의 몸무게가 뭐 100g이면은 100g의 이 에너지가 다 흡수된다고 계산을 해보래요. 사람의 몸무게가 평균에서 한 70kg이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에너지도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70kg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을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실제 위험성보다 확 낮아지겠죠. 이 세포가 받는 위험성은 사라져버리고 이 신체 전체가 받는 에너지로 이렇게 낮추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피폭량 계산이 다 저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ICRP에서 만든 피폭량 계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에너지 흡수의 관점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 에너지 흡수라는 것은 평균,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받는 에너지가 얼마일 것이다 라고 평균을 내놨는데, 실제로 방사선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 특히 내부 피폭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측정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방사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면 바깥에서 측정이 불가능해요. 바깥에서 측정되는 방사선 에너지는 내 몸을 뚫고 나오는 방사선입니다. 내 몸을 뚫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내 몸 안에 많이 흡수가 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에 우리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엑스레이 같은 걸 맞았다라고 했을 때 엑스레이가 좀 세면은 세포가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엑스레이가 세포를 죽일 정도는 안 되어도 이 DNA를 망가뜨리면은 이것이 이제 암이나 이런 걸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사성 에너지가 DNA를 쪼개어서 세포가 그냥 죽을 수도 있고 DNA가 다시 복구가 되면서 이거 다 전리작용입니다. 전리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복구되는 과정에서 복구가 잘못되면은 이제 암세포 같은 걸로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단백질, 우리 세포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DNA를 직접적으로 방사선이 공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을 이렇게 전리를 시키면은 여기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이 활성산소가 DNA를 또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런 식으로 DNA가 망가져서 이 세포가 DNA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잘못 복구가 되고 돌연변이가 되어서 암세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어떤 식으로 암이 발생하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암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방사능을 이중도 찌었을 때는 누군지는 몰라도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명은 발생을 하더라. 그 다음에 국민 전체의 방사능 피폭량이 이만큼이 되었을 때는 누구한테 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10명한테서는 반드시 발생하더라. 그렇게 이제 연구하니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그래프를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가 방사능이 하나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아질수록 사람들한테서 암이 점점 증가하더라. 근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사능 피폭과 암 발생의 관계는 확률적으로 이러한 그래프를 따라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방사능이 안전 기준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사능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살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냥 합의한 거예요. 우리 1로 하자, 1밀리시버트로 하자라고 국제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 합의의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과학 기술을 기술을 했을 때 1밀리시버트 이하로는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1950년대, 60년대 그때는 우리 일반인들의 방사능 피폭량 기준이 막 50이고 그랬어요. 그 이하로 낮추기가 힘들거든요,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병원 같은 데 가더라도 되게 국소적으로 이렇게 방사능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로는 또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좋아지고 교육도 잘 되고 하니까 뭐 전쟁이나 하거나 핵발전소가 폭발하지 않는 한은 그런 극악한 상황이 아닌 한은 1밀리시버트 이하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 그렇게 관리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유엔화학위원회에 있는 공식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 하나의 방사선도 여기서 이중가닥은 DNA, 이중나선, DNA를 절단할 가능성이 있다. 확률은 되게 낮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 하나의 방사선이나 노출됐을 뿐인데 재수 없으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률은 되게 낮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하나의 방사선이 아니죠. 지금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ICRP의 자기들 자료로 앞에 이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되게 적은 양의 방사선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미국 환경청의 자료인데 아까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 땅 속에 나도가스가 올라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얼마나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평균 라돈 방사능에 의한 1.3mSv 정도 피폭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에 피폭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국민들 중에 19,000명 정도가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폐암으로 죽는다. 그리고 이제 폐암뿐만이 아니라 라돈에 의한 전체 사망자는 미국 국민 중에 연간 2만 1,000명이 라돈에 의해서 사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돈에 의해서. 미국 국민이랑 비슷하겠죠? 뭐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낮은 방사선에도 저만큼의 암 발생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대한항공 여성공원인데 이분이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망하시고 나서 정부로부터 산재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산재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방사선이 많아요.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 있어요. 우리 대기권이 막아주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 승무원이니까 비행기를 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백혈병이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때문이라고 국가에 소송을 했는데 사망하고 나서 이겼어요. 이제 이분이 받은 방사선의 양이 얼마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자료에 보면은 2015년도에 우리나라 승무원들의 평균 피폭량이 2.2mSv 기준치보다 2배죠. 내가 1이라고 했잖아요. 2.2. 근데 대한항공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비행기잖아요. 국제 노선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약 2.8mSv에 일단 피폭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도 한 2.8이나 좀 더 하면 한 3mSv 정도 피폭된 거죠. 그 정도 피폭되니까 암이 발생한 것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노로밀 흡수를 하고 나서 암 발생인데 위에가 여성이에요, 여성. 갑상선. 여성들이 쫙 발생량이 늘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들이 방사능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이 절반인데 여성들이 방사능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이런 자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인데 똑같은 방사능이라도 아이들이 한 8배 이상 취약하다는 거예요. 베크렐 아니죠? 베크렐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것을 시버트라고 했잖아요. 피폭. 이거는 이제 똑같은 10마이크로시버트의 피폭당하는데 어른들은 이 정도의 455베크렐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은 55베크렐만 하더라도 10마이크로시버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원전 사고가 났어요. 방사능이 막 대구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불안해서 있는 걸 하나 샀어요. 오늘 보니까 뭐 한 3마이크로시버트 사고 났으니까 이 정도 내가 감수해야지 하고 나는 나가는 건 괜찮아요.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면 어떻다? 안 돼. 내보다 8배에서 위험한 거죠. 이 측정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측정기의 표준 모델은 이 사람을 표준 모델로 해서 저 측정기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방송사 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 좀 드리면은 그 정부에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95연수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한일 관계 때문에 뭐라 하기는 그렇고 국민들은 반대하고 하니까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올리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 뭐냐면은 커피와 바나나에도 방사능이 6,100베크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나나 한 개 먹으면 이 바나나에서 1초에 6,000개의 방사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TV에서 삼중수 나오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저 오염수를 찔끔찔끔 버릴 때 물에 섞어가지고 1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로 버릴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자료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안심해도 되죠. 아니 바나나 하나 먹어도 6,000인데 4분의 1밖에 안 돼. 뭐 1,500베크렐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에요. 바나나와 커피에 들어있는 방사능이 뭐냐면은 방사능 물질의 문제는 대충 아시겠죠? 저 안에 있는 방사능 물질이 뭐냐면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소 기호를 K라고 써요. K. 칼륨인데
칼륨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칼륨이 많아도 우리는 죽어요. 이 심장박동하고 이렇게 칼륨이 다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채소에는 칼륨이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채소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칼륨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칼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륨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가 일정량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염분이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짠 거 많이 먹으면은 소변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빨리 염분을 내죠. 염분이 부족하면 나도 모르게 짠 걸 먹게 되죠. 그래갖고 염분 농도를 유지하면 똑같이 칼륨도 몸에서 그 농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칼륨이 좀 많아지면은 적극적으로 몸에서 배출을 하고, 칼륨이 부족하면 나도 모르게 풀떼기를 먹고 싶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칼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칼륨 중에는 정상적인 칼륨이 아니라 다 정상적인 칼륨이지만 천연 칼륨인데, 이 천연 칼륨 중에는 K40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칼륨은 K40이 아니란 말이겠죠. 이 40이라는 건 이겁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서 40개라는 거예요. 이 K40이 방사능을 일으킵니다. 불안정해요. 근데 이 K40이 얼마큼 존재하느냐?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칼륨 중에 K40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117%. 되게 작아요. 우리가 칼륨을 먹으면 그 칼륨 중에는 무조건 0.0000117%는 칼륨 40입니다. 방사성물질이에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전체 칼륨에서 이 칼륨 40이 차지하는 양이 보통 뭐 학자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한 4,600베크렐 정도로 계산을 해요. 우리 몸속에는 칼륨 40에 의한 피폭량이 약 4,600베크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몸은 일정량의 칼륨을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평소에 한 4,600베크렐 정도의 칼륨 40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정도 피폭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피폭이에요, 나쁜 피폭이에요. 세상에 좋은 피폭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칼륨이 필요하고, 지구상에 있는 화성에 있는 칼륨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식물을 통해서 먹는 거잖아요. 식물은 땅속에서 그걸 뽑아낸 거고, 지구에는 우리가 칼륨을 섭취하게 되면 무조건 0.00117 프로테이지는 칼륨 40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피폭되는 양은 4,600베크렐 정도이다 하고 항상 그 정도 피폭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나나 하나 먹었어요. 바나나에 6,000베크렐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 칼륨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 칼륨이 확 많이 들어왔어요. 내 몸을 어떻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저수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걱정 안 하시고 드시고 돼요. 드세요. 드시면 됩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내 몸속에는 정도의 칼륨이 있어요. 드시면 되고,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내 몸속에 쌓입니다. 물론 방광기라는 것은 있지만 삼중수소는 그냥 물이에요, 물. 이게 제가 삼중수소라고 했잖아요. 네. 물이 H2O죠. 예. HH와 산소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H가 삼중수소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수소는 그냥 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로서. 그래서 이제 삼중수소에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은 그 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많이 마시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 인체의 70%는 물이잖아요. 극단적으로는 우리 인체의 70%가 방사능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물론 방금가 있기 때문에 또 나가고 가겠지만, 그래서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 저는 삼중수와 같은 인공 방사성물질은 내 몸속에 쌓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좋은 피폭이 아니에요. 피폭은 무조건 안 좋아요. 우리는 이미 자연 방사선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런 인공 방사선에는 추가적으로 노출 안 되는 게 낫고, 추가적으로 노출 안 되게끔 그런 어떤 뭐 정부나 이런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생활 방사선 얘기 잠시만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피폭이 돼요. 이제 보시면은 우리 비행기를 타거나 뭐 바나나를 먹거나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한 3.6
정도의 밀리시버트에 픽폭된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 픽폭이죠. 우리가 기준치로 삼은 1밀리시버트는 추가적으로 인공 방사선에 더 픽폭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 3.6밀리시버트 정도에 픽폭되고 있고 저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잘 극복하고 있는 거죠. 면역력에 의해서. 아까 선생님 궁금해하신 거. 엑스레이 촬영하면 이 정도 픽폭이 돼요. 가슴 한번 찍으면 0.02밀리시버트.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이거 많이 하시대요. 이거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전신 CT 찍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얼마입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13에서 32밀리시버트. 어마어마하게 픽폭되는 거예요. 안 걸릴 수 있죠. 재수 없으면은. 그래서 이런 걸 또 매년 찍을 거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CT 찍는 거 그냥 막 찍지 마세요. 뭐 이렇게 보험 많이 들어가 계시죠. 뭐 보험사에서 돈 준다고 해서 찍지 마시고 저 아프면 찍지 그냥 찍지 마세요. 방사선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꼭 필요할 때 찍어야지. 내 건강 한번 확인해봐야지 하고 건강한데 왜 찍어요? 그러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음이온 나온다는 제품 조심해야 됩니다. 음이온. 이게 이온이 그냥 전리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이온이라는 게. 이게 이온이잖아요. NaCl이 나트륨이죠. 아니 소금이죠. 소금을 물에 녹이면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이온이죠. 이온인데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넣어도 이온으로 분해가 됩니다.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저렇게 분해가 돼요. 이온으로 분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가만두면 이온화가 잘 안 돼요. 이온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탈지 이런 게 어디서 강한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데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방사성 물질을 증가하면 그 방사성 물질에서 방사선이 나오죠. 그 방사선이 이온화되기 쉬운 물질들을 이온화시키는 거예요. 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음이온이 나온다라는 벽지 다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 안에 천연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 조심하셔야 된다. 뭐 전기를 꽂아갖고 이온이 발생하는 건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온이 발생한다? 라는 거 거의 다 방사성 물질을 첨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자연 상태에서 저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나올 수 있는 건 방사성 물질밖에 없거든요. 천연 방사성 물질도 있습니다. 그 우라늄 사촌이 뭐 토륨이나 이런 돌가루를 해가지고 다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그런 걸로 생리대 같은 경우 이것도 큰 사건이었죠. 생리대인데 이 생리대에는 여성들이 생리를 해도 냄새도 안 나고 뭐 보통 이제 생리대 오래 쓰면 이 안에 이제 뭡니까 피가 부패되고 하면 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생리대는 균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는데요. 그래갖고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 신기하죠. 알고 보니까 업체가 여기다가 방사성 물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이 나오니까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균을 죽이니까. 그런 원리였던 거예요. 그 정부에서 저녁에 이걸 알고 판매 금지시켰죠. 다행히 이제 뭐 이거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인체에 피해는 없었다고 결과는 나왔는데 어쨌든 저런 원리였던 거예요. 방사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라돈, 땅속에서 라돈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가 법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한국 주택을 지은 미국 영화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은 땅에서 다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다양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땅속에서 올라오는 라돈 가스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국 주택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 이걸로 통일됐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보시면은 2011년부터 18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전체 우리나라 주택의 16%가 라돈 기준을 초과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라돈 지도입니다. 보면은 대부분 되게 안전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평균이고 좀 더 쪼개니까 대구도 아래쪽은 좀 높게 나오고 이쪽은 낮게 나오고 이걸 더 쪼개보면 또 지역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라돈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뭐 좋은
땅에 사고 집을 지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놔둔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이래갖고 뭐 대구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면은 이 아파트에서 라돈가스가 얼마큼 나오는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더랍니다. 혹시 이제 그 새로 지은 아파트나 있는 집에 혹시 이사갈 계획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녀들이 이사갈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뭐 이런 것도 요구해야지 알려주지, 요구 안 하면 좀 공개 잘 안 하잖아요.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일본산 식품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생활 방사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방류하고 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산 식품을 전체로 수입 금지하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현 주변에 있는 8개 현에 대해 가지고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수입 금지가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그 수입 금지된 지역의 농산물을 다시 수입해달라고 공문을 접수했다라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수입 금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풀릴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식품을 우리가 구매하면 원산지도 좀 더 잘 보셔야 될 거고, 왜냐하면은 제가 앞에 일본의 식품 기준이 얼마라고 했죠? 베크렐로 100베크렐 킬로그램 100베크렐인데, 이거는 이제 그 1kg의 식품에서 일주일에 방사선이 10개 나온다는 거겠죠. 100베크렐인데, 그럼 우리나라 기준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도 식품 기준이 있어요. 아무도 생각 못 해보셨죠?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100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은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요. 다만 정부에서 수입을 안 하게끔 해놓은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100인데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식품은 검사하면 방사능 안 나와요. 기준은 100이지만 실질적으로 방사능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식품들 검사해보면은 많이 나오면은 1에서 한 5 이하, 특정 제품에 한해서. 예를 들면은 버섯 종류. 버섯이 방사능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제 버섯 종류에서 많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우리나라 식품들은 1 이하로 나온다. 0.1 이하로.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은 저 100이라는 기준치가 되게 중요해요. 일본 식품들은 방사능가가 많이 나옵니다. 20, 30, 40, 100 넘어가는 게 막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저 기준치가 의미 없어요. 다 1 이하로 0.몇 나오거나 어떤 거 많이 나온다 싶으면 1, 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후쿠시마 인근현에 있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은 100 이하는 합법적이니까 우리나라 그 일본산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못 모르고 시장에서 구입한 걸 검색해 보면은 쫙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방사능 검출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 일본 후생노동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를 우리나라 단체가 그래픽으로 이렇게 시각화시킨 거예요. 일본 자료입니다. 일본 자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토양이 일본보다 방사능이 많다라는 이야기였지, 막 그 음식물에서 엄청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식재료들은 여전히 갈수록 방사능 농도가 많이 나오더라, 검출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수입이 본격화되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수입 금지된 지역입니다. 후쿠시마 주변에 8개가 여기에 있는 게 우리가 수입 안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수입 재개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수입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요 8개 지역과 8개 외 지역을 비교하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본 8개 외 지역의 수산을 보니까 뭐 한 11건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는 686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서 저기보다 검출률이 한 7, 8배 이상 많이 나온다. 근데 이것도 아마 100베크렐 이하는 수입이 가능한 거니까, 만약 수입이 재개되면은. 그래서 이제